안녕하세요, 문학주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유진 온일의 느릅나무 아래 욕망입니다. 유진 온일은 188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극작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계 집안 출신이고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대개 그랬듯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유진 온일의 아버지는 유랑극단의 배우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공연을 보면서 자란 탓에 연극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죠. 젊은 시절에는 화물선의 선원으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폐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희곡 작품을 읽고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극작가로 변신한 후에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그의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도 여러 상연되었다고 하죠. 193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생 동안 희극은 단 한 편만 남겼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비극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릅나무 아래 욕망은 1924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충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선정성으로 인해서 공연 자체가 쉽지 않았고 어느 도시에서는 배우들이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캐벗 집안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프리엄 캐벗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죽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시미언과 피터를 낳았고 역시 사망한 둘째 부인에게서 에벤을 낳았죠. 이들 내부자는 농장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극도의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령의 이프리엄은 에비란 이름의 30대 여성에게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비는 에벤과 불륜 관계에 빠지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곡의 배경은 미국의 한 농장으로서 이프리엄 캐벗이란 남자가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입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시미언과 피터라는 아들들을 얻었으나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하고 이후에 재혼하여 에벤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아름다운 두 번째 부인과는 16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을 순탄하지 못했고 그녀가 죽고 나서는 처가와의 재산 관련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하면서 괴팍한 아버지 이프리엄의 위세에 눌려 농장 일을 도와야 했는데 이프리엄은 농장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참다 못한 시미언과 피터는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광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농장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벤은 농장이 죽은 자신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농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이들 네 부자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증오, 각자의 욕망에 가득 찬 상태로 기묘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미언과 피터는 아버지 이프리엄이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여자를 후처로 들인다는 소식을 듣죠. 그들은 분개하면서 아버지가 죽더라도 농장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행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에벤은 이복 형들인 동시에 농장의 경쟁자들인 형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숨겨둔 돈을 훔쳐 캘리포니아행 여비를 대주는 대신 농장 포기각서를 받아냅니다. 한편 소문대로 이프리엄은 에비 퍼트넘이라는 30대 과부에게 빠져 그녀를 집에 들이는데 에비 역시 야심이 만만치 않은 여자로서 농장에 욕심을 내죠. 에비가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본 세 아들들은 몹시 화가 나고 시미언과 피터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통을 아버지에게 터뜨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버립니다. 남은 아들 에벤은 새로 들어온 계모인 에비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에비 역시 농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죠. 에비는 어떻게든 이프리엄의 아이를 낳아 이 농장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프리엄에게 에벤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이간질을 하면서 아이를 갖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에벤과 에비는 서로를 향한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며 서로에게 빠져들어가고 에비는 에벤을 유혹하여 마침내 그의 아기를 갖고 맙니다. 이프리엄은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착각하고 크게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벌이는데요. 에벤과 에비 사이를 공공연히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이프리엄을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프리엄은 착잡한 기분으로 밖에 나와 있던 에벤과 마주치고
이프리엄은 아기가 농장을 물려받을 것이고 에벤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도발. 두 사람은 격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프리엄은 자기 분을 못 이겨 과거에 에비가 자신의 아이를 가지면 에벤을 내쫓자고 말한 것을 이야기해버리죠. 에벤은 충격과 동시에 에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순간 에비가 나타나 두 사람을 말리고 이프리엄은 집 안으로 사라집니다. 에비는 에비에 대한 실망과 의심으로 그녀에게 싸늘하게 대하고 이프리엄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며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죠. 그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한 에비는 그 말을 듣고 에벤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아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다음날 에비는 자신이 아기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에벤에게 알리고 에벤은 이프리엄 대신 아기를 죽였다는 에비에게 화를 내며 보안관에게 신고를 하러 가죠. 뒤늦게 일어난 이프리엄은 에비로부터 아기를 살해했다는 것과 그 아기는 에벤의 아이였다는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보안관에게 에비를 고발한 에벤은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얼른 돌아와 함께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죠. 이프리엄과 에벤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보안관들이 들이닥쳐 에벤과 에비를 체포하여 데려가며 이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가 극도로 황폐화된 캐벗 집안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은 지옥과 같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벗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농장과 그 소유권이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들 간의 반목과 암투가 극에 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캐벗 집안의 가족관계가 황폐화된 이유는 가족들 각 개인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아버지 이프리엄의 황폐화된 마음이 자신의 세 아들의 마음에도 강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캐벗 가문의 반목과 그에 따른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 원죄는 이프리엄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프리엄은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내던져져 원주민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농장을 일구어온 자수성가형의 인물이죠. 그는 결과적으로 풍요로운 농장을 이루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실패했는데 작품 속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들, 난 그 돌들을 주워서 담을 쌓아 올렸어. 당신은 저 돌담 속에서 지나온 나의 세월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척박한 토지의 돌들을 골라내어 농장을 만들면서 자신의 주변에 담을 쌓아 올림으로써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인데 이는 그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형들 심장이 돌이 될 때까지 담을 쌓았지. 작물 성장을 위해 들어올린 돌덩이로 형들 마음에 돌담을 만들었어. 이것이 에벤이 시면과 피터 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벗 가문의 사람들은 농장을 일군다는 목표에 사로잡혀 그것에만 최선을 다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관계를 맺는 것에 소홀했던 겁니다. 그 결과 가정은 깨어지고 비극을 맞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일이나 성과에 집착하여 자기 주변에 돌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작품은 성공을 위해 돌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그 돌로 돌담을 둘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의 느릅나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농장의 저택 양 옆에는 커다란 느릅나무들이 서 있는데 이 나무들은 작품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장치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릅나무는 에벤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상징하며 마찬가지로 이프리엄에게 있어서도 에벤의 어머니, 곧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을 상징하죠. 에벤이 형들과는 달리 농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소유권에 집착한 이유는 이 농장이 자신의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흔적은 에벤으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파멸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작품 속에서는 이미 극 초반에 이를 암시하는 것을 배경을 묘사하는 이런 문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양쪽에는 거대한 두 그루의 느릅나무가 서 있는데 축 늘어진 가지들이 지붕 위로 내려와 있다. 그것들은 이 집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동시에 정복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같은 존재에 대해 이프리엄은 자신의 농장을 빼앗으려는 적대적 힘으로 느끼는데 이는 그가 느릅나무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느릅나무에서 뚝뚝 떨어져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몰래 내려와서는 집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다니는 게 느껴져.
그런데 저는 느릅나무가 더 본질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욕망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극 초반의 배경 묘사에서 느릅나무에 대한 문장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욕망은 때로 우리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우리 자신을 정복하여 끌고 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느릅나무는 욕망 자체를 상징하며 욕망이 가진 힘과 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훌륭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악역이 누군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악한 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심 인물인 캐벗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름 없는 대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 유진 오닐은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느낌을 주고 있죠. 우선 이프리엄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여는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에벤과 애비의 관계를 공공연히 알고 있으면서 수군댑니다. 그러면서 이프리엄 앞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웃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단 사람의 불행을 단순히 가십거리로 만들어 손가락질하고 뒷담화를 일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에벤과 애비를 체포하는 보안관들이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는 더욱 소름 돋게 만들고 있죠. 참 멋진 농장이야 정말로.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농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보안관들조차 농장을 보고 소유욕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캐벗 집안 사람들의 추한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도 존재함을 고발합니다.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 행위를 야기한 씨앗은 농장에 대한 소유욕과 탐심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법을 집행한다는 보안관들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진 오닐의 이 작품이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만의 특수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문학 작품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이 기저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느릅나무 아래 욕망 줍줍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연극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